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이주와 난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난민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의 분쟁과 협력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순차적으로 쭉 같이 이제 봐주셨던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무력 분쟁 또는 전쟁은 바로 내전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니 기존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심각한 수준의 그 위협에 군사적인 위협에 놓이게 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부는 그중에 조금 성공적인 경우는 그 나라의 이제 호스트 국가라고 하는데 그 도착한 나라의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어, 그 정착하고 영위하다가 자기 나라의 상황이 돌아가서 좋아져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동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 호스트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경우 자기 국민들의 기존의 그 기본적인 생존이라든가 또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에도 국가 역량이 벅찬데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해외의 외국인들이 난민의 형태로 넘어와서 정착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난민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 시간은 그 개념에 대한 그 난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나, 그 다른 이주와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나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오버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트렌드, 난민과 관련된 트렌드에 대한 연구 결과물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는 우리가 그 지난 2018년에 그 수백 명의 예멘인들이 그 도착 비자를 미리 받아올 필요가 없는 그 제주도를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단체로 난민 지원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는 난민의 수용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찬반 논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했던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포인트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골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례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개념과 이론과 관련해서는 그 난민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 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migration 또는 한국어로 이주라는 표현은 그 이동, 순환을 의미하는 circulation과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라는 말은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 그 이동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곧 돌아갈 거야 라는 식의 전제를 그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적인 그런 그 이동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circulation, 순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이 이주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의도와 관련된 왜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가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학계에서 많이 쓰는 그 개념이 자발적인 이주, voluntary migration과 강제 이주, forced migration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뜻에서 보시다시피 voluntary migration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갔다는 뜻이고요. forced migration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동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voluntary migration, 자발적 이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최종 결정, 내가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본인이 내렸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집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는 쪽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발적 이주의 형태를 보면 seasonal migration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circulation의 개념과 조금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목민들이 이제 그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제대로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지역 간 이동을 하잖아요. 풀이 이쪽에서 자라고 있다가 여름에 이쪽 여름에 여기 있다가 이제 이 지역이 겨울로 바뀌었을 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봄이 되면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간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머무르는 기간이 꽤 장기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seasonal migration 계절 간 이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rural urban migration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 여기에 모티베이션으로 그 동기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더 나은 그, 그 경제 환경 또는 직업의 기회 또는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시로 이동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urban rural migration 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도시를 지탱하고 있던 산업이 몰락하게 되면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경제 환경 또는 직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존재하지요. 세 번째,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이동이 좀 더 국제적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업의 기회 또는 삶의 기회를 찾아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로 이동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직업의 기회를 찾아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씩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 circulation, 순환과 이제 이주, migration 사이의 차이를 갖다 인식하셨던 분이라면, 투어리즘은 갔다 돌아오는 건데 이게 circulation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circulation인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개발학이라든가 평화학에서 이런 국제적인 그런 그 이주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 그전 세계적인 여행, 또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2, 3일 가는 여행도 있지만 6개월씩 이동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국제 간의 인터내셔널 투어리즘이 전 세계의 인구 이동 또는 정착, 정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내셔널 투어리즘은 서큘레이션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마이그레이션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자주 쓰입니다. 이게 이제 그와 관련돼서 좀 준비해 본 테이블인데요,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최소 단위가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47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 해 동안 뉴질랜드를 다녀갔던 거죠. 뉴질랜드 인구 전체가 지금 한 470만 명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녀간 겁니다. 관광객이 이제 그 관광객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관광객들이 사실은 이 나라에 정주하고 있는 인구는 470만 명이지만 이 중에서 상시적으로 이 나라에는 이 중에 약 한 뭐 360분의 1 정도의 인구는 항상 이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국제 관광이 주는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또 엄청납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시면 뉴질랜드는 240만 명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690만 명이죠. 그러니까 약 6,7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매년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670만 명.
예, 그 360으로 나눠서 어림잡아서 물론 하루만 있다 가는 사람들 없지만 최소 6,700만 명이니까 20만 명의 외국인이 관광객으로 무조건 20만 명 이상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360으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항상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국제 인터내셔널 투어리즘을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예로 그, 그 카테고리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강제 이주는 뭐 봤을 때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노예 그 무역 있었죠.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ate-led relocation enforcement라는 건 그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던, 이주시켰던 나는 그런 사례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그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살고 있어서 다른 지역들은 국민들이 사람이 없어서 아주 그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심각한 수준의 빈곤과 직업 부족으로 허덕대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부 국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칭해서 state-led relocation이라고 하고요. environmental migration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남태평양 쪽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 이제 물이 차올라오니까 해안 쪽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의 땅이 이제 다 물속에 잠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environmental migration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번 그 강좌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은 conflict related refug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위협과 피해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그 강제 이주의 전쟁과 관련된 사례 또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refugee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적인 국제적인 국제 이동, international migration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강제 이주의 한 카테고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난민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와 관련해서 국제법이 정의하고 있는 definition, 정의하고 있는 정의, 그 국제법에서 자주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People who are forced to move out from the area of origin.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이동하도록 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떠밀려난 사람들인데, crossing an international border.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seeking asylum. 그 국경을 넘어선 다음에 거기서 머무를 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지금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스스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이주를 했지만 국경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국경 안에서 자기 원래 국가 국경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는 이제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국경 내에 이동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난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야 됩니다. 나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위협을 피해서 여기 왔고 여기에서 일단 내가 사는 나라가 다시 안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게 해주세요 라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다 거쳤을 때 사람들은 이제 국제법에서는 난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런 난민이 됐을 때, 그래서 국제법으로 난민으로 인정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기본적으로 받도록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크게 지금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송환되지 않을 권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민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모국에서 이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야. 우리나라의 정치범이야.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면 우리가 우리의 사법 절차를 따라서 처벌받을 수 이제 그 처벌받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내줄 수 있겠어라고 했을 때 그 국가가 이 호스트 국가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본적인 권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발견되는 즉시 송환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난민이 아닌 사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잡히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각이 됐을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송환될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거주지, 살 곳이 살 곳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외국인 영주자 (permanent resident인데요) 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이 누릴 권리들은 이 난민들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된다는 규정 그 원칙입니다. freedom of speech, 그러니까 그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고문이나 이런 다른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경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인간의 최소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들을 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장받을 권리를 그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난민의 권리들은 처음부터 주어져 왔던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난민의 그런 그 정의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국제법적인 흐름을 보며 1951년 그 난민의 지위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시기만 해도 사실은 그 난민을 인정하는 규정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그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있었지만 기본적인 어 그런 사상, 그 인식적인 철학적인 바탕은 그 안에 있었지만 점점 더 그 난민으로 인정하는 폭이 커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이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 또는 그런 개념화들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조건이 첫 번째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상황적으로 또는 다른 외부 권력이 그 사람을 떠밀어낸 상황이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또는 강제적인 그 사이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 있었잖아요. 국제 이동, 그 이주가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그 기회잖아요. 물론 다른 편으로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직업, 좀 더 나은 그, 그, 그 급료를 찾아서 그 나라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가족들이 안 그러면 다 지금 거의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서 그 자리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있었던 거고요. 또 혹은 어떤 가족에서는 가족들 스스로가 회의를 거쳐서 또는 그 상황 암묵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해외로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을 발론터리 자발적인 그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강제적인
최종 결정을 본인이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내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생존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점점 더 축소되는 그런 그 위험을 낳고 있다,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난민에 대한 그런 협소한 정의를 조금 더 깨야 된다, 좀 더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한 학자가 이제 여기서 그 제안했던 대안적인 개념은 이 survival migration, 생존 이주라는 관점을 갖다가 이 사이에 넣어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이 부분, 개념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 속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동을 당하는 레퓨지, 그 난민과 나머지의 자발적인 그 이주자들로만 양분돼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의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생존 이주를 포함시키자는 거죠. 결국 본인은 선택 자신은 최종 결정을 자기가 했지만 그 많은 환경 조건들이 그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게 푸시 팩터가 강하다면 이 사람들도 역시 서바이벌 마이그레이션으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면 어떻겠나라는 식의 제안들과 그런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세계 그 난민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난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그 단계 또는 페이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엑시트 탈출이죠. 살던 곳에서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동을 하지요. 그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재정착, 자기가 살고자 했던 또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그리고 존엄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곳에 최종적으로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 뿌리 내리게 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세계적인 트렌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과정을 거쳐 난민이 되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전쟁이었든 아니면 자연재해였든 간에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emained victims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떠날 기회조차 못 가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의 포션이, 이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떠나긴 떠났는데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정착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그 중간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해서 국경을 넘지 못하고 원래 그 나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 안에 다른 지역에서 결국은 멈춰버리는 거죠. 멈추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국경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줄여서 ID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넘긴 넘었지만, 그래서 레퓨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주 이제 일부,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로,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기도 하고, 또는 받아주긴 했는데, 언제든지 다시 돌아 송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마지막에 이제 특정 국가에 도착해서 정조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한해서 난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난민이라고 알게 되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확인하게 되는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 난민 거주 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의 비율은 그 실제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